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새봄 3월에는 여러분의 웃음이 활짝 피기를 라디오 서울이 응원합니다.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북한이 4년 4개월 만에 자신들의 선언을 뒤집고 더 강해진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물러나는 대통령과 차기 대통령이 험한 분위기로 만나지도 않는 정치 기류에서 생긴 사태라 더욱 주목됩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뿐 아니라 지난 70년 사이 세계사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에 가장 중요한 우크라이나 관련 미팅을 전쟁이 일어난 유럽에서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나토와 유럽연합 G7 국가를 더욱 결속해야만 지금까지 푸틴을 눌렀던 성공이 지속되게 됩니다.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공식적으로 전쟁 범죄로 규정했고 정치인을 포함해 600명의 러시안 엘리트에게 대해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여전히 러시아 침공에 버티고 있고 러시아는 보여주기식으로 한 달 만에 주식시장을 부분적으로 오픈했습니다. 지난주 실업수당 청구와 기존 실업수당 청구 숫자가 수십 년 사이 최저였습니다. 연방대법원 인준청문회에서 공화당 여러 중진 의원들이 어린이 학대 등 이슈에서 지명자를 사실과 다르게 몰아붙이면서 지난 몇 년 동안 미국을 위태롭게 한 가짜 주장을 했습니다. 그들은 비슷한 케이스에서 대법관 지명자와 비슷한 판결을 한 트럼프의 연방판사 지명자에게는 찬성표를 던졌던 공화당 정치인들입니다. 우크라이나 사태, 북한 이슈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한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이 84세로 사망했습니다. 그는 나토 확장에 큰 역할을 했고 북한을 방문한 미국 최초의 국무장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북한이 1월 달 들어서 그리고 2월 달에 잠시 베이징 올림픽 기간 동안에만 쉬었고 끊임없이 미사일을 발사하다 결국은 어제 굉장히 그 큰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밤 10시 24분경이었습니다.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 중요한 것보다 더 극박한 일이 세계사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더 극박한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 오늘은 살지만 내일은 내가 살아있을지 알 수 없다고 상상을 하는 심정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오늘은 내가 살아있지만 내일 내가 살아있을지 숨져 있을지 나는 모른다. 이 같은 마음을 30일 동안 갖고 살았습니다. 오늘이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30일이 되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에서 보였던 그런 그 여러 가지 지금 일본 총리가 프랑스 대통령과 악수하는 모습이 보이고 바이든 대통령도 그 자리에 같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G7이나 유럽연합이나 나토가 푸틴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른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한 달이나 온 겁니다. 푸틴의 오판이었죠.
오판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제일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저항, 국가의 저항, 그리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도망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망치지 않았던 것.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적이나 아군이나 동맹이나 똑같이 깜짝 놀라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바이든 대통령이 여러 가지를 주선을 해서 미국과 유럽이 굉장히 손해를 보면서도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푸틴은 며칠 만에 끝날 것으로 생각했었던 우크라이나 침공을 30일이나 질질 끌고 왔어야지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오늘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과 내일 수십 개국 정상들을 만나면서 지금까지 지난 30일 동안 해왔었던 이런 일을 계속하도록 결속하는 그 다짐을 받아두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 그렇잖아도 민주주의 국가 인구 비로 하면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독재가 러시아와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해서 무척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세계의 기류가 바뀐다는 거죠. 독재자, 사람들 마음에 안 들면 가둘 수도 있고 말도 함부로 표현할 수 없고 한국에서는 예전에 많이 겪었었잖아요. 미니스커트도 못 입고. 저도 그랬거든요. 학교 다닐 때 항상 그 학교 앞에서 이렇게 뭐 검사하고 헤어 길이를 검사하고 뭐 이런 그 많은 그 같은 것들이 독재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본인의 정치적인 야심을 위해서 뭔가 국민을 불합리한 방식으로 다루는 이런 세계가 더 강해진다면 어떻겠습니까? 그쪽으로 가지 않으려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우크라이나와 미국과 유럽이 이겨야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는 서서히 바이든이 약하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 이런 얘기가 나오고 바이든은 어느 때보다도 강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그리고 미국 국내에서 이렇게 정치인들이 잘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런 그 대통령을 흔들면은 해외에서도 힘을 발휘하기가 힘듭니다. 아주 급한 문제입니다. 나토가 예를 들어서 대전차 미사일 같은 거 달라고 하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리 방어용도 좋은데 뭐 공격을 하고 조금 더 직접적인 그런 여러 가지를 무기를 달라고 하는데 무기를 주지 않는 거 이것을 앞으로도 계속 주지 않을 것인지 어디까지 이런 것이 갈지 그 조율 문제 같은 것도 이번에 해야지 되고요. 마리우폴이라는 도시는 40만 명이 있는 도시가 지금 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를 포함해 많은 우크라이나 마리우폴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이 러시아로 강제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공포심을 조장하는 그런 푸틴의 정치입니다. 우크라이나는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세계의 조직 G7, 유럽연합, 나토 지금까지와 보다 더 강한 이런 결속을 다지지 않으면 푸틴이 웃고 시진핑이 웃게 됩니다. 오늘은 이제 브뤼셀에서 여러 가지 뭐 지도자들을 좀 교차해서 만나죠. 그리고 내일은 이제 본격적으로 G7 나토 정상회담을 하는데 오늘은 이제 유럽 연합에 포커스를 맞출 텐데 이 부분은 그 미국의 액체 천연가스를 에너지를 어떻게 유럽 쪽으로 많이 보내주는가. 몇 년에 걸쳐서가 아니라 몇 달 안에 이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그동안 무슨 이런 가스 에너지의 종류 이런 에너지의 종류에서 뭐 거의 50%에서 또 다른 종류는 30%를 러시아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러시아에서 수입하지 않고 할 때 유럽이 결국은 뭐 비싸게 어디서 사와야지 되고 못 구하고 하니까 경기 불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연합에서는 새로운 유럽연합 차원의 경제 제재는 하지 않습니다. 미국과 뭐 영국 이런 나라는 하지만 유럽연합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액체 천연가스를 앞으로 2년 동안 이렇게 많이 보급을 해주겠다. 그렇지 않아도 미국은 요즘에 에너지 수출 뭐 넘버 1 국가인데
그것도 다 예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냥 우리가 아이스크림 하나 길 가다가 사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생산량을 더 늘린다 하더라도 어떻게 그 배분 보급을 해야지 되는가, 이 같은 그 청사진을 바이든 대통령이 갖고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렵지만 조금 더 참고 러시아에 대해서 우리가 강경하게 나가야지 된다 하는 게 되고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낮 12시에 바이든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합니다. 나토는 이제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 동유럽 쪽으로 더 많은 군대를 파견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 그 미군도 무슨 발틱 해안 같은 데서 영구히 주둔한다던가 이러한 문제도 의논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뭐 불가리아나 헝가리아래요. 어제부터 헝가리나 루마니아나 슬로바키아 이런 데 더 많은 군을 배치하고, 그리고 G7 국가가 새로운 제재를 발표를 하게 되겠죠. 미국도 새로운 제재를 이미 부분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G7 국가가 화학이나 핵무기를 쓰지 말라고 러시아에 계속 경고를 하면서 어떤 형태로 경제 제재를 하느냐, 이게 이제 중요해서 이 세 가지를 바이든 대통령이 다 해가지고 와야지만 되는 거고, 미국은 공식적으로 그 러시아 전쟁을 범죄로 규정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얘기를 했고, 그 이후에 국무장관도 나도 개인적으로는 바이든 대통령의 그 푸틴이 전쟁 범죄자라는 말에 동의한다 했고, 미국에서는 법적으로 그 여러 가지를 해서 국무부가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전쟁 범죄로 범죄 국가나 개인이나 규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국제재판소까지 가서 뭘 하려면 뭐 한 몇 년 이상이 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 보여주는 거죠.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도 보여주는 것이고, 증명하기도 힘듭니다. 이 전쟁 범죄라고 하는 것은 의도를 해서 특정 지역에서 민간인이라든가 민간 시설, 특히 뭐 학교라든가 예술 시설, 병원 같은 것을 의도적으로 공격을 해서 피해를 낳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뭐 고문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이제 나중에 전투사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그 민간인을 중심으로 해서 아주 중요한데, 장소의 플레이스의 경우는 증명하기가 쉽죠. 이번에 뭐 비디오도 많고 우크라이나 현장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의도에 대해서는 과연 마리우폴의 극장을, 마리우폴의 그 미술학교를, 마리우폴의 산부인과 어린이 병원을 의도적으로 공격을 했는가 하는 것을 증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나 비의도적으로 오폭이라고만 보기도 더 힘들죠. 왜냐하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수십 군데의 병원과 수십 군데의 문화 유적지를 파괴를 했으니까. 전쟁 범죄라는 것에 속하는 중요한 카테고리 가운데 하나가 그 나라의 문화, 역사, 유산을 의도적으로 파괴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은 그렇게 했고요. 이게 이제 제네바 협약이 1차, 2차, 3차, 4차까지 돼 있잖아요. 뭐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1949년까지 해서 계속 업데이트되는 그 제네바 협약에 따라서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을 전범으로 하느냐. 지금 미국은 이런 것을 하고 있고, 600명의 정치인, 그러니까 뭐 러시아의 뭐 하원, 뭐 정치인 300 몇십 명과 그 밖에 여러 사람들, 또 블라디미르 푸틴의 전쟁을 돕고 있는 국방회사 등등 해서 이제 제재를 한다 하는데, 이 부분은 미국도 미국이지만 G7 국가와 협상을 하게 될 겁니다. 영국이 제재를 많이 했었죠. 첼시 구단주를 포함을 해서 65명의 새로운 러시아 관련 제재자 명단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가운데 얼마 전에 말씀드렸었던 러시아의 그 외무장관의 스텝도로가 영국에서 아주 화려한 생활을 하면서 뭐 집도 지니고 20대 초반인데 20대 중반인가요? 24살인가 25살인가 그런데 그 전부터 영국에 살았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압수한다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또 미국은 난민 10만 명을 받아들인다고 했고, 그러자 이제 러시아에서 만약에 아직도 이제 러시아로부터 에너지를 수입을 하고는 있으니까요. 완전히 100% 중단한 건 아니니까 러시아에 우호적이지 않은 그런 국가는 루블화로 내라. 이게 이제 제재 효과를 없게 한다는 궁극적으로 그런 목적이고, 또 그 사이에 미국인 기자 여러 명 숨졌지만 팍스와 뭐 팍스와 뉴욕타임스는 아니고 일반 기자를 포함을 해서 러시아 기자도 숨졌습니다.
독립 뉴스 사이트 인사이더라는 그런 곳에 이제 기사를 보내는 기자가 숨졌다고 하고, 러시아의 경우는 글쎄요. 어제 밤까지, 제가 오늘 아침에는 다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만은 러시아 국방장관이 지금 12일째 안 보인다는 겁니다. 국방장관은 이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고 원래도 이 푸틴의 최측근입니다. 외무장관과는 조금 달라요. 외무장관은 외무적인 외무, 다른 나라와 일을 많이 해본 그 같은 매너와 감각도 있기 때문에 협상을 하자 하는 것을 하고, 국방장관은 다르잖아요. 푸틴과 예전에도 구소련 시절에도 같이 일했던 사람으로.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12일째 안 보여서 전쟁이 지고 있는 것에 대한 책임인가? 뭐 이런 추측도 할 수 있는데, 심장 문제로 인해서 그렇다 하는 그 정도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그 국방장관의 딸이 31살인데 최근에 본인의 아기, 베이비예요. 베이비와 우크라이나를 상징하는 그 파란색, 노란색 옷을 입고 이런 것을 뭐 소셜 미디어에 올리기도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지금 심장 문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나토 관계자도 러시아군이 한 작게 7,000명에서 많게는 15,000명 정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숨졌다고 봅니다. 미국은 이것보다 조금 낮게 계산을 하고 있고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군을 여전히 수도 키브에서 몰려내고 있고, 지금 수도 키브의 바깥에 55km까지 러시아군이 거기까지는 밀어냈답니다. 마일로 따지면 34마일 정도. 로스앤젤레스에서 시리 오브 오렌지 그 정도 되나요? 보통 한국 분들이 많이 살고 계시는 풀루턴 이런 지역이 25마일 되니까요. 그 정도까지는 밀쳐냈답니다. 미국은 지난번에 약속을 한 8억 달러 중에 일부를 지금 우크라이나에 이미 전달을 했고, 그리고 오데사 부근에서 러시아 활동이 굉장히 증가되는 게 포착이 됐는데, 우리가 지금 소설책을 읽는 게 아니라 현실인 겁니다. 막 러시아군들이 이쪽으로 많이 오니까 오데사 옆에가 바로 그 주가 M자로 시작되는 주인데 잊었어요. 고려인 아버지를 두고 우크라이나가 인이 어머니인 그런 비탈리 킴 주지사가 열심히 잘 맡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쪽에서 지금 막 증가한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크라이나나 뭐 다른 나토군은 저 위장하는 거 아니야? 이쪽으로 그럼 우크라이나 군이 다른 나라의 군대가 지금 지상군이 들어가지 못하니까 우크라이나 군이 이쪽으로 빠져서 이쪽을 막으려고 할 때 키브로 가는 거 아니야? 여러 가지 계산을 지금 막 해야지 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우크라이나는 어제 얘기한 것을 보면은 전쟁을 끝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푸틴에게 양보할 수도 있다 하는 형태의 말도 했는데,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푸틴이라는 사람을 믿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고요. 젤렌스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제 비디오로 연설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우리에게 나토 이젠 더 이상 우리에게 never 우리가 나토의 표준에 모자라는 군인이다라고 다시는 말하지 마세요. 우리는 우크라이나 군대의 표준이 어떤지를 여러분들께 우리의 능력을, 군사력을 다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나토 가입은 안 하고 뭐 이렇게 있으면서 이것하고도 여러 가능성은 다 열어두는데, 그렇다고 끝내 뭐 어떤 서방 세계의 기구에 속하지 않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가만히 들어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비행금지 구역을 설정해 주지 않는 것을 비난을 했고, 이것은 3차 대전의 시작이니까 바이든 대통령 절대로 해줄 수 없다고 하고, 공격용 제트기나 탱크를 지원 안 하는 것도 불만을 호소를 했습니다. 요청을 했습니다. 공격용 무기를 지원을 하면 그것조차 러시아가 전쟁 선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아니 러시아는 쓸 수 있는 무기를 다 쓰고 화학무기 심지어 뭐 핵무기도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럼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대량 살상을 맞이하란 말인가라고 정말로 러시아의 대통령으로서는 답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라는 국가가 그럼 다 파괴될 때까지 보고 있을 것인가 라면서 특별한 무기를 딱딱 지적을 해서 요구를 하더군요. 이제 비디오에서 보니까 무슨 뭐 탱크, 무슨 전투기, 무슨 다중 로켓 시스템, 방어 시스템, 그러면서 러시아에는 여전히 경고를 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러시아에 항복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가라. 이게 젤렌스키의 말이었고요. 또 세계인들에게 다시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를 지지하시면 우크라이나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의 물론 존속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민주주의와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권한에 대해서 우리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디에 살고 계시든지 지금 러시아를 비난하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방어하고 있는, 맞서서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시위를 해 주십시오. 이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나토에 호소를 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전쟁이 깊어지고 경제 제재가 심해지면은 각 나라에서 본인들에게 타격이 오기 때문에 더 많은 타격이 올 수 있는 나라도 있고 조금 덜한 나라도 있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을 다지기 위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갔고요.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떨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핫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올 들어서 11번이다, 12번째다 이런 북한의 미사일 발사잖아요. 그런데 어제의 발사가 가장 급하고, 또 문재인 대통령도 지금까지는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다던가 할 때 처음에는 미사일이라고 얘기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추구하고 있는 북한과의 정책이 있었기 때문에. 어제는 대응도 하고요. 이게 지금 인수위원회와 말하자면 윤석열 당선자와 굉장히 지금 험한 말이 오고 가면서 만나지도 않고 있고, 미국도 아닌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의 북한의 이 미사일 발사는 굉장히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예상됐던 일이기도 하고요. 그 밖에 미국 뉴스와 함께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날마다 불안하시다고 하면서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 아니냐고, 뭘 준비해야지 되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글로 시점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답은 해드렸는데 아직은 아니고요 했는데, 지금 러시아 그 사이에 광고가 나가는 동안에 뉴스를 봤더니 데일리 스타 이런 신문들은 굉장히 다른 보수적인 매체가 전하기 전에 때로는 자극적인, 때로는 새로 나오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도를 하고 있죠. 이건 맞는 얘기겠죠. 왜냐하면 텔레비전을 모니터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 러시아 텔레비전이 3차 대전이 곧 일어나고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핵전쟁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3차 대전은 러시아와 서방 세계와의 싸움이다. 우리가 좋아하든지 그러기를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이 핵무기를 그때는 쓸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러시아의 텔레비전에서 보도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러시아의 국영 텔레비전이에요. 국영 텔레비전은 사실은 전문가들이 얘기라고 하는 것보다, 여기 사진도 나오네요. 지도를 가운데 크게 이제 그려놓고 한 5명이 지도를 가리키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러시아 국영 텔레비전은 항상 푸틴이 원하는 말을 대신 해주는 것이고, 그리고 푸틴은 실제로 딱 그렇게 할 것이다 하고 한다기보다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우크라이나 전쟁 안 일으킨다, 침공하지 않는다 하고 몇 주일씩 얘기를 했잖아요. 그때도 그럼 선포를 하고 도망갈 사람 피신할 사람 피신하게 하고 했어야죠. 푸틴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겁니다. 무슨 목적으로, 그러니까 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너희 조심해 라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정보력에 있어서는 미국과 영국 플러스 뭐 이스라엘 정도라고 할까요? 그런 나라들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 분석들이 지금 오늘은 벨기에에서 내일은 이제 폴란드로 가죠. 바이든 대통령이 다 얘기가 될 겁니다. 오늘의 미국에서도 아마 내일부터는 지금 미국에서도 국가 입장에서 만약에 러시아가 핵무기를 쓰면 어떻게 대하지 되나 하는 것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내일은 저도 아마 그런 부분을 조금 전해드려야지 될 것 같고요. 오늘 또 다른 긴급 사태는 어제 일찍 잠을 주무신 분이 계신다면은 10시 24분경 한국 날짜로 2시 24분이었으니까요. 거의 5년 만에 2017년 11월 달에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한창 뭐 문재인 대통령과도 회담했지만 그보다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회담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은 중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들의 선언을 스스로 깬 겁니다. 그리고 글쎄요, 지금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일본과 한국이 약간의 발사체에 대해서 차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뭐 화성 15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일본은 좀 새로운 발사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분명한 것은 2017년 11월 달보다 고도도 더 높고 거리도 더 멀었다는 겁니다. 요즘 계속 발사하고 있는 평양 순환 비행장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를 했는데 683마일을 가서 71분 만에 추락을 했습니다. 고도는 3,728마일. 그런데 지난번에 2017년 11월 달에는 당시 고도가 2,796, 거의 한 1,000마일 정도 차이가 나네요. 거리는 당시에는 596마일이었는데 지금은 683마일이니까 거리도 거의 100마일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워풀한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 정도면은 미국 전역을 공격을 할 수 있다, 타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한국과 미국이 이미 경고를 했기 때문에 레드라인을 이번에 넘어선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 자체가 바이든 대통령이 국내에 있질 않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 문제 때문에 그것도 극박한데 거기에 갔을 때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고, 얼마 전에 이제 화성 17호를 발사해서 실패를 했는데 실패하고 8일 만에 바로 이렇게 발사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한국에서 곧바로 대응을 했습니다. 뭐 합참이 지해공 이 미사일을 다 발사하고 현무 2, 현무 미사일 한 발, 그리고 여러 가지 전술 미사일 시스템도 한 발을 발사를 했다고 하고 비난도 하고, 미국도 이제 백악관에서도 이거는 아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이 좀 전에도 일본 총리와 있던데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짧은 대화도 했다고 하고요.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여러 결의안은 북한이 어제 발사를 했었어는 안 된 겁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주권이라고 인공위성 궤도에 쌓아올리는 건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리기 위해서 로켓 발사하는 것이 장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이다. 그런 플랫폼으로 쓰기 때문에 유엔에서는 금지를 시킨 거고요. 아무튼 이런 겁니다. 그런데 한국에서 지금 이러고 있을 때는 아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자가 청와대에 안 들어간다. 그런데 청와대에 안 들어갈 때까지 무슨 다른 곳에 있겠다라고 윤석열 당선자가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한 예비비 같은 것 지원하지 않고, 또 이제 한국은행 총재도 청와대에선 충분히 협의하고 임명을 했다. 지금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한국은행 총재가 4년이고 임기가 4년이고, 한국은행 총재라는 것은 미국 연준 의장과 마찬가지로 통화정책 같은 거 경제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이런 것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고, 4년이면은 이제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니까 대통령 임기 4년 동안 대통령이 원하는 경제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게 이제 윤석열 당선인 측의 주장이고, 청와대는 아니 협의를 다 했는데 윤석열 당선인 측은 협의를 하지 않았는데 지금 이런 문제도 있고, 물론 이해가 됩니다. 이 지금 딱 한국은행 총재 신임 아직 선서는 안 했으니까 총재로 딱 대통령이 설정을 한
그 인물이 뭐 중도적인 인물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누구나 임기 말년에는 조금 이렇게 다져야지 되고 봐줘야지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총영사도 선거 끝나고 그 다음 날인가 왔던데요. 선거 날인가 선거 다음 날인가 LA에 도착했으니까 문재인 대통령 임기와는 거의 상관이 없이 온 거잖아요. 그런 형태의 많은 것들을 그럴 수도 있고 그러나 또 지금 감정이 나쁘니까 이쪽에선 비난하는데 그럴 땐 아닌 것 같아요. 북한이 저렇게 미리 예정됐었던 것 아닌가요? 이 김일성 전 주석 무슨 생일 무슨 뭐 태양절 이런 즈음이 되면은 더 심해질 수도 있는데 만나야 되겠죠. 지금 이 문제는 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렇게 당장 대응도 하고 뭐 회의도 소집하고 직접 말도 하고 하는데 그 전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또 전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해도 심지어 미사일이란 말조차 안 하고 그런 말까지 나오는데 며칠 걸린 적도 있고 발사체라고 했고 뭐 국가안보회의도 나중에 한다던가 애매하게 한다던가 그렇게 많이 물론 그때는 그 본인의 개인적인 것도 있고 어머니 아버지가 북한에서 내려오셨고 정말 평화를 위해서 북한과 어느 정도 양보를 하더라도 잘 가야지 된다 이런 게 있었을 때였기는 하지만 그렇게 그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보드랍게 하다가 이번에는 굉장히 또 강하게 나가니까 이건 이 청와대로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윤석열 당선자에게는 출발부터 좋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윤석열 당선자는 도발이라고 얘기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이 사태를 도발이라고까지는 하지 않았고 한국은 그런 면에서 이 세상의 어느 나라 대통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랬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이외에 당선이 되고 지금 며칠이 지났습니까? 그런데 서로 만나지 않고 북한은 저렇게 도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고 보여집니다. 두 사람 지도자 다 망신스러운 일이죠. 사실은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북한에 대해서는 미국 국무장관으로서 96년도에 그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임기 2기에 국무장관으로 했으니까는 그 이후에 이제 임기 말년에 방문을 했거든요. 북한을 매들린 올브라이트. 그래서 이제 평양 잊어먹었어요. 어떤 그 스테디움도 거기서 막 매스 게임 하는 거 미국 사람이 그런 거 처음 봤죠. 최근에는 그래도 아주 막 정열적으로 그리고 질서정연하게 춤추는 뭐 케이팝 스타들이라도 봤지. 그 당시에는 막 완전히 처음 봐서 너무 막 깜짝 놀라고 이랬던 장면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지금처럼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중동 문제 때문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때문에 끝내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그 문제를 처리하지 못해서 나중에까지 아쉬워했는데 그 매들린 올브라이트 미국 최초의 여성 국무장관이 84세로 숨졌습니다. 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우크라이나와도 연관이 많습니다. 11살 때 그때는 체코슬라바키아였잖아요. 체코슬라바키아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외교관이셨고 나중에 뭐 헝가리 대상가까지 지내셨어요. 그런데 나치의 공격, 공산주의의 공격 이런 것 때문에 11살 때 미국으로 난민으로 왔습니다. 이 가족이. 그래서 이제 뭐 딸이 셋인가 그런데 뭐 다 공부를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고 웨슬리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국무부에서 일을 하고 이제 카터 대통령 때부터 조금 도드라지게 일하고 그전에는 의회 정치인의 보좌관도 했고 하다가 이제 클린턴 전 대통령이 처음에는 유엔 대사를 했죠. 유엔 대사를 하는데 이분이 키가 굉장히 작아요. 4피트 10인치인데 거의 남자들이 많잖아요. 어떤 남자가 막 조롱을 하기도 했고 그럼 강단이 대단해요 해서 그렇게 막았고 그래서 유엔 대사를 하고 할 때 이라크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브로치로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것으로 유명하잖아요. 이라크가 저 뱀 같은 이러니까 그다음에는 이라크 사람들이랑 만날 때는 뱀 브로치를 달아요. 그리고 날 조심해 하는 메시지를 주고 싶으면 거미를 단다던가 아니면 희망이에요. 지금 뭔가가 잘 될 것 같아야 하면 풍선 브로치를 달고 그리고 또 뭐가 있던가요? 기분 좋다 이거 좋은 분위기 하면 나비를 달고 이런 형태로 외교를 하고 국무장관으로 이제 돼서 많은 일을 했는데 나치를 피해서 공산주의를 피해서 미국으로 왔기 때문에 이 유엔 대사하고 또 국무장관하고 할 때
나토에 대해서 나토가 강해야지 된다 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뭐 체코라든가 헝가리라든가 또 다른 나라도 그때 나토에 가입하게 됐거든요. 그런 최초의 국무장관 이 여성이 숨졌습니다. 그리고 국무부에 라마단 달력도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96년도였으니까 국무부 이슬람을 알아야지 된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요. 이제 카톨릭이었고요. 이 알아야지. 그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는 것은 아니야 하면서 그런 것도 만들었고 2012년도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유의 메달을 줬고 발칸반도의 뭐 평화 유지하는 데 힘을 썼다 하면서 2016년도에는 힐러리 클린턴 캠페인에 성공하지 못했지만 거기서 열심히 일했고 최근까지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어제 얘기를 하더군요. 유럽으로 떠난 뒤에 이 발표가 나왔거든요. 내가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을 생각하면 당시에 이제 본인이 연방 상원 의원이었으니까 일을 같이 했었을 때 그 받았었던 그 느낌이 굉장히 우아하고 또 그 품위가 있으면서도 정말 강한 사람이다. force, 힘. 물론 그 힘은 자유, 민주주의에 관한 힘이죠. force를 줬었던 그런 매들린 올브라이트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국무장관이었지만 그 이후에 한 사람이 길을 트니까 콘돌리자 라이스 아들 부시 대통령 시절에 국무장관이 후임자로 나왔고 또 아프리칸 아메리칸이잖아요. 콘돌리자 라이스는. 그리고 그 다음이 힐러리 클린턴. 이리하여 미국은 3명의 국무장관이 이 국무장관이 몇 번째였던가요? 몇십 번째였었을 텐데요. 이 매들린 올브라이트가 64번째 국무장관이었거든요. 이 앞에 63명은 모두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딱 차고 들어가고 나서 그 다음에도 여자가 아프리칸 아메리칸 여자, 그 다음도 또 여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 경제는 신규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나 계속 실업수당을 받고 있었던 사람이나 다 숫자가 내려갔습니다. 3월 19일이 끝나는 그때에 한 주일 전보다 2만 8천 명이 줄어들어서 처음으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18만 7천 명, 예상하기는 21만 명이었으니까 예상보다 많이 적죠? 이게 1969년 9월 이후에 가장 그 작은 숫자랍니다. 한 주일에 실업수당을 청구한 게 몇십 년입니까? 69, 70, 80, 90, 2000, 2019, 40몇 년 만인데 50몇 년 만인데요. 그리고 이미 실업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6만 7천 명이 줄어들어서 135만 명. 이건 이제 한 해 뒤 1970년대 이후에 가장 낮은 것이라고 하고 연준 의장이 며칠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이 고용시장이 굉장히 대단히 타이트하다. 임금은 빨리 오르고 있다. 그리고 그 감원은 요즘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감원을 합니까? 감원율은 낮고 이자율이 올려서 조금 그 고통은 있겠지만 그래도 견딜만하다. 이자율도 사실은 조금 올렸고요. 그런 얘기를 했었고 오미크론 이후에 이제 실업수당 청구 막 늘어났었던 이것은 이제 끝났다고 봐도 되는 것으로 지금 뭐 월스트리트이 보도하는 것을 보니까 전문가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들을 보면은요, 지금 이제 공급망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공장이 뭔가 물건이 와야지 만들잖아요. 또 다른 더 큰 물건을 부품이 와야지 된다던가 원료가 와야지 된다던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공급되지 않기 때문에 제조 공장이 문을 닫아서 임시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기간은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런 형태로 실업수당을 청구한 사람이 가장 많다는 거고 그래서인지 뭐 제가 방송하러 스튜디오에 들어오기 전부터 주식시장 분위기는 괜찮았습니다. 주식시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그 러시아가 한 달 만에 오늘이 이제 한 달째니까요. 한 달 만에 부분적으로 주식시장을 오픈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좀 허세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2월 25일, 2월 24일 전쟁 시작했으니까 바로 그 다음 날 닫았는데 왜냐하면 루블 가치가 막 땅이 어디냐 하고 계속 내려가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벤치마크 그 MOEX, MOEX 지수가 딱 한 달 만에 여니까 10%까지 상승을 하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도 월스트리트저널이 그 분석을 해놓은 겁니다. 경제가 좋다는 신호는 아니다. 왜냐하면 50개 가운데서 33개 주식만 거래하도록 허용을 했고 그것도 이제 대규모로 사람들이 그 파는 것, 뭐 공매도 이거는 못하도록 하고 외국인은 또 팔지도 못하게 하고 이게 조절을 해서 러시아가 조절을 해서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러시아의 어떤 기금, 뭐 주권 기금, 국부 펀드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있죠. 그 러시아 정부의 그 돈으로 100억 달러 정도를 주식 사는데 푼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뭐 양적 완화해서 이제 연준이 돈 풀고 하는 것처럼 100억 달러를 그렇게 푼다는 얘기고 그래서 전문가들이 그 포템킨 마켓 오프닝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가 지난 20년 동안 굉장히 군사력을 강화를 하고 돈도 많이 쓰고 있는데 워낙에 군도 부패하고 막 썩고 또 썩고 또 썩어서 그 돈이 어디 갔는지 모르고 겉으로만 번지르르하게 해서 사실 딱 펼쳐놓고 보니까 러시아의 군사력이 생각보다 약하더라. 그게 이제 그 포템킨이라는 과거의 여제의 애인이 싹 그 술수를 써서 좋게만 보이게 하려고 했었던 그래서 포템킨 밀리터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역시 그 포템킨 마켓 오프닝이다. 속임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위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리얼 마켓이 아니라 그 푸틴이 원하는 모델 형태의 마켓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좀 전에 어떤 분이 지금 바이든 지지율 내려가고 있다고. 네. 바이든 지지율은 처음에 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있었을 때에 그때보다 내려갑니다. 보통 내려가요. 뭐 2주일에서 많이 가면은 보통 한 2주일 있으면 내려가거든요. 그런 형태의 지지율은. 그러다가 정말로 중요하고 긴 전쟁은 한 6주일까지 간 적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고 또 뭐 제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뭐라고 바이든을 흉봤다고 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야말로 어제 맨하탄의 그 시니어 검사가 사임을 하면서 사표를 던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기소권을 갖고 있는 그 뉴욕의 지방 그 검사가 기소를 하는 것을 중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과거 대통령이었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사직서에다가 딱 뭐라고 쓰고 던지고 나간 마크 F. 포메란츠 검사도 같이 그 수사를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건 중대 실수다 하면서 사업 기록 등등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었는데 그 엘빈 브래그 지방검사가 이거 일단 그 홀드를 한 거거든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뭐 재산을 불렸다 뭐 했다 하는데 미국이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이 이렇게 철저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벽하지 않다 해서 이걸 중지하니까 그 시니어 검사가 이건 아니지 하면서 그냥 옷 벗고 확 사표를 던지고 나갔습니다. 트럼프에 대한 조사는 조사 중이고 진행 중이고 지금 기소하지 않았을 뿐이고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가 많이 얽혀 있긴 하지만 트럼프야말로 여전히 위험한 상태에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연방 그 대법관 그 지명 인준 청문회가 끝났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하게 한국 분들이 하나 보셔야지 될 것은 하버드 대학교 어퍼머티브 액션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을 10월 달부터 연방 대법원에서 심의를 하기로 했는데 본인이 인준되더라도 거기서는 빠지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뭐 당연히 하버드 학부 또 법대 다 출신이었는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학교 측에 이렇게 자문을 하는 위원회가 있는데 그 위원회에서 최근까지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요. 그리고 왜곡된 현실이 어제 그 청문회 그 가운데서도 이 연방 대법관의 어떤 법 철학이라든가 법적인 그 판결에 있어서의 입장이 어떨 것인가 이런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이 계속 그제에 이어서도 어제도 이제 그 공화당의 트럼프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3인방과 플러스 시니어 이 린지 그레이엄까지 합쳐서 어린이 그 성범죄자에게 그 이미지와 관련해서 이미지를 제작한 사람은 아닌데
그 관련해서 뭐 형량을 낮게 했다느니 아니면 학교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성 정체성에 대해서 뭐 가르치면 안 된다, 가르쳐야 된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 적이 없습니다. 이 지명자가. 그런 식으로 굉장히 왜곡을 했고 그 어린이 성범죄자에 대해서 형량을 낮췄다 뭐 이런 것은 다른 본인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연방 판사로 지명을 해서 그 사람들 인준을 해줬을 때 다 해준 그런 그 지명자들은 다 해준 것과 마찬가지의 판결을 내렸는데도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중에는 린지 그레이엄이 계속 또 이 지명자가 케탄지 브라운 잭슨 지명자가 답변을 하는데도 말을 막고 하니까 나중에는 그 방청객 가운데서 입 닥쳐 하는 뭐 S, U 이런 말까지 그 나왔던 그랬던 아주 그냥 수준 낮은 인준 청문회였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코지다운 갤럭시 이불은 잠이 솔솔 오게 하는 기능성 거위털 이불 전문회사 코지다운 친절하고 자세한 상담으로 절개를 최소화하는 복강경 수술 전문 장지아 외과 매일 아침 재래식으로 직접 만드는 검정콩 생순두부 수라원 순두부 덜마지 울세라 MRT 특별 패키지로 여러분의 아름다움을 찾아드리는 미러클 레이저 클리닉 차원이 다른 샴푸형 흰머리 염색약 수화연을 세일 중인 한국 홈쇼핑 공동폰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함대를 물리쳤다는데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강혜신이었습니다.